저희가 강원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고, 오늘 대상자들은 저희가 기존 강사님들이 어 거의 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분들도 13분 정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임원이나 해분들도 지금 참석하셔서 거의 120명이 좀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부터 잠깐 이제 모시게 될 선생님들은 서울이나 중앙 단위에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국민 네트워크에 대부분의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필하시고 전체 기획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시고 이런 분들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꼭 여기에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해서 총 8시간 진행이 됩니다. 기존 강사님들은 그 시험 과정으로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선생님들하고 아직 24시간을 채우지 못한 올해 초 신규 선생님들은 24시간에 이 시간 8시간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또 부족한 시간들은 저희가 이제 다른 심화 과정이나 과제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이니까 되도록 8시간을 꽉 채워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은 이제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과제, 앞으로 저희가 뭐 늘봄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식생활 교육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거고요. 26일은 아동 대상 조리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서울교육대학 김정원 교수님이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교재를 만드시고, 저희가 이제까지 식생활 네트워크에서 많이 하는 모든 내용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수요일에는 교수 학습법,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자세로 강의하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28일은 우리가 많이 하긴 해요. 이제 유아 대상 미각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인데, 아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필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많이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또 우리 백남정 부회장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두 참여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경애 대표님 인사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뒤에 바로 저희 이제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이형주 사무총장님 모시고 지금의 식생활 교육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민경애 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저녁은 드셨나요? 아, 그, 저희가 종종 놓치는 게 사실 현장에서 식생활 교육을 하면서도 저희의 식사는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예,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또, 본연의 날씨로 가서 점점 추워질 것 같습니다. 끼니 잘 챙기시고 건강 잘 돌보시고 그래야 튼튼한 신체에서 또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식생활 교육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런 기회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 이제 국민 네트워크에 총장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 지난번에 총장님이 다른 이제 회의에서도 강원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그렇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도 그렇고 이제 사회차로 진행되는 교육 모두 빠짐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총장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강원 식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이형주 총장님을 모시고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음이지만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원 네트워크, 이렇게 120명, 이렇게 많으신 분이 모이시라고는 뭐 진짜 상상을 못했고요. 또 요즘, 가장 강원도가 또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기도 했었는데, 온라인 한다고 그래갖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강의를 또 경청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진짜 전 그 도에서 다 오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상당히 이렇게 뭐 부담스럽기도 한데 일단 요즘 그 뭐 몇 번 많이들 들으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겹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그 자세나 또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거기에 보태서 좀 새로운 이야기인 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한번 올려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어, 그 화면이 혹시 잘리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괜찮습니까? 정의수 처장님 혹시 화면이 잘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식생활 교육이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2009년도에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사실 15주년 된 해거든요. 지원법 제정된 지.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앙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생활 교육이 앞으로의 이 기후위기 시대에 식생활 교육이 정말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이 교육이 교육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정말 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생활 교육의 뿌리와 날개라는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식생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변화 속에서 식생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저희가 한 15년 정도 식생활 교육을 해오면서 우리 식생활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가 이제 제3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텐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 먹거리 정책과 우리 식생활 교육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생활 교육 정책과 변화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박람회 때쯤 해가지고 우리 급식신문에다가 기고한 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거의 좀 유사한, 그래서 압축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미래 세대에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좀 더 피부적으로 기후 세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 그 기후 세대들에게 식생활 교육은 정말 뿌리가 될 수 있는가, 그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기고한 글인데요. 오늘 내용하고 조금 약간 맥이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식생활 교육에 뭐 이제 한번 늘 이제 식생활 교육을 얘기할 때 한 번씩 우리가 식생활 교육이 뭐지라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식생활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거의 저희는 이제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한번 그 개념화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 변화하는 속에서 오늘의 식생활 교육, 오늘의 식생활은 정말 나에게 어떤 식생활이었던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식생활이었던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되짚어 보게 되는데, 오늘도 저희가 식생활 교육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벌써 15년 전인데요. 그때 정리된 내용, 이것도 이제 한 번씩 알더라도 한 번씩 꼭 읽어보게 됩니다. 참 이 안에 보면 참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이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의 식생활 교육은 뭔가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그 먹거리를 하나씩 자기에게 맞는 먹거리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어떤 그 행복, 먹거리로 인한 삶의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고,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런 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가, 지난 15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식생활 교육은 우리가 2차 식생활 교육을 할 때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해야 되고,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학교, 가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공간과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꼽아보면 한 5가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먹거리에 대한 생애주기별 기본 교육을 우리는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특히 미래 세대에 대한 이 식습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또 실험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경제, 환경, 우리가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의 어떤 관계성, 경제 속의 관계성, 환경 속의 어떤 관계성, 그런 관계성들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엮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그물을 만들고 하는 이런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의 건강,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이겠죠. 우리 공동체의 건강, 가족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삶의 가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식생활 교육이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통 식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가 한국형 식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옛날 우리가 전통 식생활은 옛날 것을 보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전통의 것들을 먹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우리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생산 혹은 소비, 유통 뭐 여러 가지 이런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사라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걸 보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식생활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식량 이 농업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이 가치를 더더욱 밥상의 가치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식생활 교육이 주시해 왔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그 내용들이 항상 우리 식생활 교육에는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식생활 교육이 그럼 15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크게 컬러가 3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주황색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컬러가 있고, 파란색 컬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생활 교육이 2009년에 지원법 만들어지면서 어떤 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식생활 교육은 없었는가? 식생활 교육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보다 몇십 년 전, 훨씬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전농회라든가 정농회라든가 풀무학교라든가 또 한살림도 8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또 생협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유기농 관련된 운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그런 공감대들이 모여서 결국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까지 이제 오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의미가 하나의 먹거리가 운동 차원에서 이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그 변환의 변곡점이 됐다. 이 지원법을 통해서 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지원법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그 식생활 교육 관련된 운동이 그동안의 어떤 내적 성장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생활 지원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국가가 식생활 교육을 해야 될 일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이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국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또 그 안에서 어떤 이런 그 우리 민간 단체와 또 우리 활동가들이 같이 예, 그걸 펼쳐나가는 그런 민간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된 그런 그 운동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지원법을 만들어진 계기 이후로 지난 15년 동안 발전되어 온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보통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 때 보통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5년 단위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년 단위로 만들게 된 기본 계획이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실행 계획이 짜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또 회계연도가 예산이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은 5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실제 실행 계획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단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그 5년 동안은 같은 맥락에서 매년마다 조금씩 사업을 확대시키거나 혹은 좀 더 대상을 더 발굴하거나 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차 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만든다거나 전국적인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이런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 네트워크도 참여를 하게 됐고 강원 네트워크도 그때 17개 광역시도가 네트워크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차 기본 계획이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식생활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구체성들을 담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보통 이제 식생활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모든 틀들이 이때 거의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뭐 아무에게나 그냥 나가서 가르쳐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뭘 교육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고 교육 내용은 또 어떻게 되고 그걸 가리키는 그 강사들은 또 어떤 사람이 해야 되고, 가리키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교육에 관련된 인프라, 교육 체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기본 계획이 들어올 때는 2차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애 주기별 교육이라든가 또 대상별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 식문화와 우리의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찬찬히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꾸준하게 어떻게 자리 잡게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것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정에서는 이런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먹거리를 놓고 테이블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야 될 시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또 제 3차 기본 계획 들어갈 때는 갑자기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식생활 교육적 맥락에서 봤을 때의 리듬을 좀 뛰어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 전 세계의 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외부 변화에 맞춰서 갑자기 식생활 교육이 좀 점프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우리가 키워드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이렇게 잡게 됐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염두에 둔 그런 식생활 교육이 실질적으로 계획화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사실 조금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점핑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리 잡고 뭔가 구축하고 해야 될 시기에 세상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또 컨셉 또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제3차 기본계획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2020년부터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그 4년 동안 식생활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
에, 몸살을 앓고 그 많은 이제 희생과 피해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식생활 교육은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멈춰져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식생활 교육은 거리를 좁히는 교육인데 이 코로나는 거리를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식생활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2025년을 준비할 때, 어, 지금의 코로나가 끝나고 앞으로의 세상 변화를 볼 때,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기후위기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지금 와 있고, 특히 그 속에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은 더더욱 높아져 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저에게 와 있는 현실인데, 에, 저희가 2020년도에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기본 계획을 짤 때 농림부에서 계획한 발췌 자료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지속 가능 발전 라는 SDGs 그 유엔 총회에서 낸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이 지속 가능 발전법을 이미 만들어 놓았었죠. 그래서 모든 다른 분야의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환경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이제 준비가 사실상 덜 돼 있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된 담론을 나눠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키워드를 남들보다 좀 빨리 채택을 한 거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좀 칭찬받을 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공허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그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팬데믹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그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은 지금 4차에 이어서 3차에 이어서 앞으로 2025년부터 앞으로 펼쳐질 식생활 교육에서 버릴 수 없는 앞으로도 계속 연결돼야 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의 식역기분법을 우리보다 일본은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앞서서 시행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식생활 교육에 대한 방향들이 조금 더 차분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차 년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본계획과 목표, 식육이 무엇인지 여기는 이제 식육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고 2차 년도에 가면 이제 국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중점 과제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또 3차 년도에 가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또 실천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식생활 교육을 절대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을 조금 더 포함을 시켜서 가고 있다고 보면은 일본은 조금 더 내재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속 가능한 식생활 추진을 위해서 이제 사실 이 자료는 2020년하고 2021년 그 사이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한 자료입니다. 뭐냐면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식생활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현재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과연 우리는 식생활 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선 교육 내용은 어떤가? 그랬을 때 이건 이제 2020년 이전입니다. 그때 교육이 우리가 보면은 건강 환경 배려가 이제 우리가 가치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가치 교육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은 가치 중심 교육이 아니라 표준화된 어떤 체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대상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학교나 유치원, 유아원이나 기타 이런 센터에 초점을 맞추고 했었는데 너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영유아나 초등 저학년 학생에다가 좀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이 방식이 실제 이제 체험이나 실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을 보면은 약간은 좀 캠페인성 아닌가? 그러니까 일회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연속성, 또 교육의 몇 차씩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연속성 또 혹은 그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그 지속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은 장기적인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단기적인 어떤 그 교육하는 사람 혹은 교육하는 기관 입장에서 어떤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양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정규적이고 그다음에 인증 제도가 부재하니까 어떤 그런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기적인 그리고 정규화된 그런 자격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체계도 지자체 식생활 교육에 이제 필수나 자율 사업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만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많이 전달이 돼 있지 않고 또 사업비도 전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 체계도 우리가 약간 좀 광역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네트워크나 교육기관 혹은 이렇게 자율 구성화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른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표준 프로그램이 부재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하는 공간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데 일단 지역에 있어서의 우리 식생활 교육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과 강사와 또 컨텐츠와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졌을 때 식생활 교육이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효과를 보면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도가 연결성 있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할 당시에만 만족도가 높고 그 이후에 어떤 지속성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예산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지자체 경상보조 5대5 매칭 사업으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2020년도에는 이제 100%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해서 저희가 상당히 이제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그게 동결되어서 계속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풀어나가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 식생활 교육 예산이 다른 그 확산된 식생활 교육 예산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됐고 마지막으로 민간 경상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센터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민간 경상보조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지역 네트워크들이 자립해가지고 이런 좋은 활동과 운동을 겸비한
그런 그 식생활 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2020년, 21년 이 동안에 이제 저희가 꾸준히 수집을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어,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으로 했던 그 환경 변화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환경 변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생활 교육을 이제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상 뭐 국가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에다가 예산을 떼내기는 것 같은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뭔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 교육이 본사업화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파악했을 때 십몇 년 동안 시범 사업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식품 바우처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에 이제 드디어 본사업화 되는데 저희가 2020년 그 연구 용역 시작할 때부터 이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 교육이 여기서 본사업화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지난 4년을 꾸준하게 이제 그 시범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아마 이제 농식품 바우처가 본사업화되고 거기에 식생활 교육도 어쨌든 이제 그 본 사업에 따른 식생활 교육이 아마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지역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지역 먹거리 활성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지역 그 국가에서 지역 푸드 플랜 활성화 계획을 만들면서 먹거리에 대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이거를 뭔가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연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그 식생활 교육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3, 4년 후에는 이게 이제 종합 먹거리 계획이 202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 종합 먹거리 계획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동안 윤 정부 상에서 이렇게 멈춰져 있던 그런 먹거리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2, 3년 후에는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버리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위기라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게 우리한테 왔는데 이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산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먹거리에 있어서 또 먹거리와 연관된 생산에 있어서 또 그것이 연관된 우리 그 생활의 선순환 과정에 있어서 선순환 과정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먹거리 순환이라고 하면 먹거리만 생산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경제적 관계도 순환이 돼야 되고 또 자원도 순환이 돼야 되고 우리 식생활 교육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의하면 이 먹거리의 가치도 같이 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식생활 교육은 단순하게 탄소를 얼마큼 당장 어떻게 줄였냐라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왜 줄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줄이기 위한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먹거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이라든가 과정 중심의 어떤 유기농이라든가 자연이 준 이 먹거리, 이 선물이라든가 인간은 또 자연에게 어떤 걸 줬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또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듬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식생활 교육이 소비의 이 행태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도시화, 농촌의 이 변화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지역 먹거리 심사를 위해서 제가 3, 4년 동안 거의 그 전국에 거의 시군구를 많이 이제 돌아봤는데 도시 지역하고 특히 농촌 지역, 우리가 농업 기반의 지역, 도시 기반의 지역, 또 도농복합 지역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특히 농업 기반의 지역들이 지역 먹거리를 통해서 그 소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많은 그 노력들을 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의외로 도시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류를 한다는 게 단순히 그런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교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진짜 진, 진정한 의미의 도농상생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이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유심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지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식생활 교육의 이제 리터러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그 설정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한 번씩들은 한번 들어보셨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진행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개념이 필요하고 우리가 식생활 교육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물론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식생활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먹거리 시민으로서의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그 중간에 국민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건강 환경 배려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천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식생활 교육이고 그 식생활 교육에 그러면 구조, 무엇으로 식생활 교육이 짜여져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식생활 교육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생활 교육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2020년부터 23년, 올해 24년이죠. 5년 동안 정말 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 5년 동안 꾸준하게 이 예산을 저희가 타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뭐 완전히 뭐 100%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꾸준히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식생활 교육에 대한 우리가 국가 직무 능력이라는 NCS 기반의 직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야지만 식생활 교육을 좀 표준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국민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아니면 또 우리가 가르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꼭 같이 도와줘야 될 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뭘까? 그리고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걸 갖춰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 NCS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표준 교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 교재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6개 과목, 2개의 이제 총 8개 과목 중에 기본 과목은 6가지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6개 과목으로
정리가 됐고 그 6개의 과목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하면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교육은 이 안에서 다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6개의 과목을 표준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준화된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랬을 때 두 가지. 하나는 생애 주기별로 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로 그 표준화된 교과목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처해지게 되는데 누구나가 다 사실은 먹거리 다 취약계층이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먹거리는 우리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 골칫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가 인간 모두는 먹거리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이제 달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취약계층은 단순히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먹거리에 있어서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6개의 표준 교과목을 어떻게 교습할 거냐, 학습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들어와서 아마 그때 이제 같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그때 이제 100시간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 양성 과정 100시간을 저희가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이 식생활 교육은 국가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준비하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국가 자격증을 23년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쯤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국가 정책이 급선회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모든 그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전문 인력 양성 그 자격 이 국가 자격 제도도 일단은 이제 그때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한 것은 이거는 그대로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이거는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강사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거는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24년도에 우리가 식생활 교육 전문 인력 이수 제도를 다시 한번 이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100시간이었던 것이 120시간으로 설계가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번에 새로 요번에 이제 편집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1차 해서 이제 2차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데 교재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 제도는 우리가 국가에서 자격 제도까지는 안 가지만 국가에서 이 120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증을 주는 그런 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국가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24년 아마 이제 다음 주쯤이면 아마 그 모집 공고가 나갈 것 같아요. 올해 120시간 식생활 교육 전문 강사 양성 이수 자를 모집합니다. 2달 동안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이제 그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서 이수증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분들에게 이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사 자격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사 자격증을 우리 그러니까 민간 자격이죠. 그래서 식생활 교육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발부를 하고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할 때 각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다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표준화된 체계와 강사 양성 과정 그리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이 부분을 항상 같이 이제 거기서 움직이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심화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이제 출발점이 될 거고요. 아마도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광역시도 네트워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광역시도에서 이런 자격제도의 일부를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체계가 교육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역에서 하고 자격제도는 중앙에서 하고 뭐 이런 앞으로의 체계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아마 1,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체계화되면 거의 이제 식생활 교육이, 그래도 우리가 식생활 교육이 저희가 참 자부심을 느끼는 게 그 많은 단체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식생활 교육이 십몇 년 동안 꾸준히 활동가와 강사분들과 이렇게 같이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는 이런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식생활 교육이 저는 유일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그런 우리 이 뭐라 그럴까 거버넌스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6개 과목의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교육을 했을 때, 2년 전에 교육을 했을 때와 지금 이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큰 제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농업농촌의 이해, 이거는 거의 우리가 먹거리가 우리 농산물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리 농촌을 근거로 하고 있고, 우리의 농업 문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근거를 거의 명확히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런 먹거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그 출발선에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계절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지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콘텐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식문화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식문화는 우리가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식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생활 교육에서는 식문화, 소위 말해서 우리 밥상 위에 우리의 전통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가. 우리 밥상 위에서 지금 우리 유전자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 밥상 위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전통을 얼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전통 식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는 이유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 속에서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각교육인데 이 미각교육은 먹거리를 대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각을 통해서 먹거리를 인지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감각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그런 과정의 어떤 입력 장치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할 때는 그 감각이 감수성으로 변해는 과정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미각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 교육은 감각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감각과 감수성, 이게 센서빌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감수성적인 부분, 표현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그 음식들을 어떻게 접하게 되고 얘의 어떤 원래 본래의 맛은 어떤 거였고
우리가 원래 그 본래의 맛과 내 입맛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아주 재미난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미각교육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또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우리 식생활 교육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독특한 그리고 꼭 해야 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는 이 미각교육 과정만 별도로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다양한 도구 또 다양한 실험 또 다양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향후에 개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식품의 선택과 조리라는 부분인데요. 식품을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이게 미각에서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음식과 식문화, 농업, 농촌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식생활 교육에서의 핵심은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걸 선택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부분들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택이라는 것을 해주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또 자기 본연의 이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근데 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고 음식을 선택할 때는 많은 장애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 접근법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근원적인 부분들부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이제 이 교육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된 식재료를 어느 정도 반드시 이 기본적인 건 조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조리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식생활 교육의 하나의 큰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식생활 교육에서는 조리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받으신 모든 국민들이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또 내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할 줄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재료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장 보는 것이 아주 즐거운 하나의 집안 행사와 같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식품 선택과 조리에 대한 교육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른 식습관 형성은 그런 것들이 누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뭐 배움을 받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은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그래서 그 건강과 뿐만 아니라 먹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식습관 형성은 바른 식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과목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식생활, 지속 가능한이라는 사회의 이 키워드는 이제 하나의 이제 이런 개념화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디폴트된 우리 삶에서 아주 기본으로 그냥 아예 깔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그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6개 과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녹아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성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거 이전에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핵심은 먹거리를 통한 상대방 혹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런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거리는 이제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공공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공익성이 이 먹거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소통, 공감 이런 부분들이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을 찾으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얼마든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6개 과목 외에 2개의 교과목은 우리 강사분들이 실제 식생활 교육을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하고 그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교육 방법을 저희가 이제 매뉴얼 해가지고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8개의 과목이 100, 앞으로 이제 120시간 펼쳐질 거고요. 아마 이번 겨울에 1월, 2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딱 70명만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착순 모집이라 한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공고 뜨면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까 대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하면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이제 그 6단계로 나눠서 이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한테 맞는 교육법, 교수법, 교재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유아대로 6개의 과목을 이 이제 들어간 내용.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경중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아마 대상에 맞춰서 조절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아동은 아동에 맞게, 청소년은 청소년에 맞게.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별과 교육 과목별로 해가지고 가로축, X축, Y축으로 하면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걸 모듈화 시켜가지고 모듈화된 컨텐츠들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교육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걸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립형 식생활, 생활형 식생활, 돌봄형 식생활 이렇게 이제 이런 명명을 붙인 것들은 하나의 프로그램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자립형 식생활 이렇게 이제 패키지화 시키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뭐 이런 데서 같이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이런 패키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패키지를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만들 적마다 뭐 더하기 빼기 뭐 또 뭐 식습관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뭐 맛있게 얌얌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타이틀들을 붙이잖아요. 오롯이 뭐 여러 가지 이런 타이틀들을 붙이는 브랜드를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진행하는데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브랜드화된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는 교재와 교환과 교수법과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런 매뉴얼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교구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대상이 누구지?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누구한테 몇 시간짜리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씩 이제 패키지화 됐다는 거를 하나씩 선택해서 바로바로 실시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 개발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2021년부터 쭉 23년까지 농림부한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보통 이제 하나 개발을 하는 과정, 이 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과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우선 그 대상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컨텐츠 개발한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 교재나 교환에 컨텐츠를 다시 반영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지역의 식생활 교육 실제 현장에 이제 다시 내려보내고 거기서 지역적으로 그것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완전히 이제 지역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콘텐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령자층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몇 군데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식생활 교육사는 그러면 어떻게 양성이 될 거냐. 특히 이제 식생활 교육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식생활 교육은 그 시대 변화나 요구점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 교육도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앞으로 식생활 교육사에 대한 부분을 교육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필수 사업으로 바우처 식생활교육, 그다음에 이제 늘봄학교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물론 이제 교육부하고 농림부하고 뭐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식생활교육, 아동을 위한 식생활교육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일단 선정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늘봄학교의 추진 체계가 아직 이제 완전히 세팅된 건 아닌데 내년 3월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제 세팅을 마감할 텐데 어쨌든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선택을 아마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다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선별해서 내려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 그 식생활 교육도 그 하나의 꼭지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이 그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공식력 있는 그런 어, 강사들에 대한 그 인증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이제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다양한 뭐또 여가부라든가 또 기타 등등의 어떤 기관들에서 많은 이제 이런 식생활 교육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공신력 있는 체계 또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 또 그리고 우리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수 제도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이 민간 자격 제도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을 체계화하고 이 보수 과정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식생활 교육 강사들이 좀 당당하고 또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내일부터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나갈 거고, 아마 잘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강사들의 갖춰야 될 교육 내용적 측면, 그다음에 교육 방법적 측면, 이런 부분들은 뭐 자세하게 여기 써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강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우리 교수님들이 자세하게 이제 요건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그 식생활교육 전문가 체계도 요 앞으로 이제 이거는 아직 발표 안 한 겁니다. 이건 우리 강원 네트워크가 이제 가장 먼저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는 건데 이건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설계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적어서 우리 강원 네트워크 분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식생활교육 전문가 체계도는 4단계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제도, 그다음에 자격제도, 마스터 과정, 아카데미 과정 이렇게 4개로 추진이 됩니다. 우선 양성제도는 그 식생활교육 이수자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수 대상자 120시간 교육을 하게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격제도는 이제 우리가 교육사라고 하는 명칭을 정식으로 달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수자 대상으로 해서 자격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명의로 자격증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마스터 과정을 조금 한번 임시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식생활교육 강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식생활교육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 강사단의 강사를 이제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세부 교육 과정을 양성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스터라고 하는 그런 그 저희가 주어지고 이 마스터들이 앞으로 이제 식생활 교육을 할 때 교육 강사를 강사하는 그런 교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많은 교수님들 또 우리 활동가들 또 우리 임원들 뭐 여러분들하고 쭉 그동안 이제 모니터링해서 몇 년 동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식생활교육 아카데미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 우리 대학교에 식생활교육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영양학과라든가 뭐 외식조리학과라든가 외식도 경영학과라든가 여러 과들은 있지만 식생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 그것도 우리가 식생활 교육의 뿌리가 이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걸 또 전공하신 분들도 안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식생활 교육의 박사들도 나와 있고 한국 우리 또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또 우리 예전에 그 우리 이 아는 분이 이제 호주에 가서 식생활 교육을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또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태리 같은 경우는 또 미식과학대학 게스트로노미 사이언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학교가. 근데 우리도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인스티튜트 과정을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식생활 교육과 전문가 체계도가 훨씬 더 이제 짱짱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발표 또 그런 그 자료들이 하나의 매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발굴되고 특히나 이제 교환 교재 만들고 막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된 자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사를 하시는 강사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고 현장에서 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방법이 혼자서 뭘 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장치를 만들게 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수집이 되고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식생활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았을 때 어떤 변화를 우리는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교과목에 있는 것처럼 그 5가지의 교과목을 잘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국민들이 이 5가지의 실천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가 곧 어떻게 보면 좋은 농산물에 대한 이해고 어떻게 보면 먹거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발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표현 그리고 그것이 선택으로 연결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함양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거리를 다룰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 그런 능력을 우리 식생활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감 있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바른 식습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식생활 교육에서 조금 도와드리면 본인의 먹거리를 체크하고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걸 조절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먹고 또 나누고 하는 이런 식습관에 대한 그런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먹거리는 절대적으로 남하고 공감하고 공동체로 같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먹거리 시민을 양성하는 5대 실천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식생활 교육에 가지고 있는 리터러시가 이런 목적과 또 이런 구성과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70명 일단 120시간 모집해서 이제 하지만 차츰 이제 목적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 이제 양성 과정은 지역 네트워크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과 중앙과 또 기초 네트워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먹거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식생활 교육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국민 먹거리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요구되고 있는 거죠. 사실 국민 먹거리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 너무나도 미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먹거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국민 먹거리 전략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목표는 2, 3년 안에 국민 먹거리 전략을 반드시 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는 지금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제 먹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 다운적 가치 그리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거기에 따른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어떤 그 식재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걸 먹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이 어떤 영양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식생활 교육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 먹거리 전략에 식생활 교육이 우리가 포지셔닝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거리 통합 전략 선순환 체계가 잡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이 밥상 위로 그냥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급식도 그렇고 다 식품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식품 과정이라는 것은 거의 다 식품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국내산 식품 산업과 식생활 교육도 반드시 그 연관성을 찾아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을 행정 단위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정부에서 로컬 푸드를 지역 먹거리라는 말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요새 이제 그래서 정부의 로컬 푸드라는 말을 정부에서는 안 쓰죠. 그 대신 무슨 말을 쓰냐면 지역 먹거리라는 말을 씁니다. 뭐 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푸드하고 지역 먹거리는 완전히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로컬 푸드라고 했던 것을 지역 먹거리라고 바꿨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먹거리에서 지역은 시군구 지자체 행정단위입니다. 행정단위로 돼 있는 것이 지역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먹거리, 지역 농산물 하면은
시군구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먹거리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지역 먹거리를 내부에서 소비를 하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나온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농상생에서는 그게 약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지역 먹거리가 조금 더 이제 활성화돼야 된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고요. 에, 그래서 이 지역 먹거리 통합 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더 수정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런 지역 먹거리 통합 계획 속에 식생활 교육이 필수 사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먹거리 시민이 어떤 시민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식생활 교육의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먹거리 안정성 이제 식량안보하고 연관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전략 속에 같이 녹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빼지 말아야 된다,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생태 환경,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식생활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있어서의 실천 문제, 그리고 친환경 자원 순환, 우리가 이제 특히 자원 순환에 대한 부분, 그냥 플라스틱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먹거리 전략에 같이 이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거리를 바라보는 그 국가에서는 먹거리를 지금은 국가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이게 먹거리 통합 전략 선순환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순환 체계라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어, 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 시작점이 다르더라도 순환 체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순환 체계 속에서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 순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이, 이 경제 순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가치 순환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고 있고 자원 순환 몇 가지 이것이 포함이 돼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멈춰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할 때도 생산 정책을 한다고 해서 소비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고 소비 정책을 할 때도 생산 정책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연관성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탄생한 것이 농식품 바우처 같은 것이 사실은 대표적인 그 사업인데 현물 지원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농산물 소비도 있고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도 있고 이 두 마리 토끼가 같이 이렇게 같이 포진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사업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부 들어와가지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도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됐고 과일 간식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였는데 삭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런 발굴된 사례들을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에, 이 체계에 의하면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거 반드시 그런 사업에는 식생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농식품 바우처 같은 경우도 식생활 교육이 다른 그 지원 제도하고는 다르게 식생활 교육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거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4차 식생활 기본계획이 25년부터 이제 5년 동안 29년까지 펼쳐질 텐데 이거는 아직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 우리 예전에 황희영 대표님 아시죠? 황희영 대표님 셋째 따님이 황윤재 박사인데 그 황윤재 박사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이 4차 기본계획을 저 연구하고 계신 선임 연구자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하고도 이제 저도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12월 저희가 지금 우리가 16, 17인가 공고 떴나 모르겠네요. 식생활교육 성과공유 워크샵
그때 아마 이제 4차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 뭐 발표도 안 한 건데 제가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일단 뜯어왔습니다. 이 강원 우리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3차하고 4차가 변화한 거. 3차하고 4차의 핵심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버릴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말을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그 개념을 3차 기본 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대로 살려 가고 연결해서 대신 그거에 대한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사항들을 더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게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역 중심의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생활 교육을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식생활 교육만 무조건 요거만 하나 하면 되는 거와 같은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이제 학교에서 늘봄 학교라든가 바우처에서의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임산부를 위한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또 다문화라든가 뭐 다문화 가정하고 우리가 식생활 교육을 할 때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고 또 이제 임산부하고 할 때는 이제 임산부 관련된 이 또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또 협력하게 되고 고령자 같은 경우는 또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센터들이 또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뭐 이런 데하고도 또 협력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확대된 식생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4차의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상이 아마도 이제 평생 식생활 교육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제는 가닥을 잡아야 된다. 물론 당장 그럼 내년부터 확대하는 거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개념은 그렇게 잡고 갈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공익적 가치와 이제 단편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던 것을 이제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먹거리 선순환 체계 속에서 식생활 교육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실천 역량을 좀 강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생산에서 이게 우리는 그냥 생산은 생산이고 소비는 소비지가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하러 가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밭에서 났던 생산물이 그냥 우리 테이블로 올라와서 접시에 지가 알아서 담기는 게 아니고 얘가 어디 직매장을 가든지 그 직매장 진열대로 올라갔다가 또 그게 또 어디 뭐 갔다가 뭐 우리 장바구니에 또 담겼다가 우리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가 또 우리 냄비 속에 들어갔다가 우리 접시에 올라왔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어 직매장 같은 데 왔을 때 우리가 식생활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어떤 거기에 관련된 것 속에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이 체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다양한 곳에서 그런 식생활 교육의 요구 사항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강화시키자라는 것이 4차 기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어서 지역 공간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직매장들이 많은데 반드시 거기다 좀 교육 할 수 있는 조리 공간 다 만들어라. 제발 그것 좀 공문으로 내려서 좀 해라.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 보통 많은 지역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이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앞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라든가 지역 공간을 활용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우리 식생활 교육은
우리 민간이 혼자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고 국가가 혼자 절대 못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 식생활교육의 네트워크들이 얼만큼 중요한 건가. 그래서 우리 이 전문 인력 양성하는 체계를 이 4차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그 4단계 마스터에서 아카데미 과정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말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하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그 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우리의 기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중심의 먹거리 종합 전략이나 종합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걸 사실상 만들었고, 물론 이제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복제화된 그런 뭐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이제 아마 내년도 최근 2, 3년 사이에 변화는 각 지역이 그걸 가지고 지자체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감지되고 특히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그 지자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 교육의 역할이 앞으로 지역에서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 전문가가 될 거다. 먹거리 전문가. 그래서 앞으로 식생활 교육 저희가 그 교육사 양성 과정에서는 이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교육 과정을 조금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고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고 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읽게 되고 거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방안들은 어떻게 찾아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위한 어떤 그런 활동과 교육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교육사 과정에 좀 담아서 우리 식생활 교육 강사들이 단순히 이제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 먹거리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이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중점 과제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먹거리 추진 체계,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 이 전 과정 속에 이제 식생활 교육의 체험 기회가, 교육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의 본 사업,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 교육, 또 늘봄학교 식생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뭐 처음부터 대단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농식품 바우처가 시범 사업할 때 297억인가 했는데 본 사업했는데 원래 이 계획서상으로 보면 전국의 대상자가 200만 가구 다 하면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생활교육 본사업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자체가 397억인가 예산 전국 사업이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시범 사업이나 본 사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본 사업에 한번 들어가면 이건 절대 없애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거는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우처 식생활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작지만 그래도 이제 드디어 본사업화된 식생활 교육이 포진이 돼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 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생활 교육 전문가로서 또 지역 먹거리 거버넌스 활동 전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지금 오늘도 120분이 들어오셨는데, 강원도 이제 여러 이제 지자체 지역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식생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먹거리 전문가. 그래서 그런 그 정책을 만들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먹거리 이 보장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의 어떤 시민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마지막 페이지인데 지역 식생활 교육 표준 모델을 좀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서 어, 광역 중앙 단위에서 해야 될 일과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일과 시군구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름 카테고리를 해서 서로 이렇게 연관되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추진책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는 아무튼 이 식생활 교육이 광역 단위에서 지금 뭔가 이제 이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이게 이제 중앙 단위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광역 단위에서는 그걸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실체화 과정, 그래서 거버넌스까지 구축하고 지역에서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지역에서 이제 구축이 되면 실제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제 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거나 또 그런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시군구가 활성화되는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피드백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생활교육 표준 모델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광역 단위의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 작업을 같이 한번 강원도가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강원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벌써 한 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거 온라인 교육이 집합 교육에 비해서 강사님은 몇 배 힘드실 것 같아요. 듣는 저희는 좀 더 편하려나? 근데 강사님은 진짜 이제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강의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앞으로 되게 굉장히 발전적인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하느라고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국가나 중앙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이제 발맞춰서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들은 강의에 그래도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를 개인 걸 해제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시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홍천인데요. 네네. 그 이수제 하면서 120시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100시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무료? 아닙니다. 올해 지난번 받으신 분들도 한 70분 돼요. 한 70여 명.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신규로 70분, 70명은 이제 120시간을 교육을 하고 기존에 이제 100시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 이제 중복되지 않는 것 중으로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어, 같이 이수증 드리고 또 이제 그때 시험도 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분들은 또 성각자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아마 이제 그 소정의 대신 이제 교육은 조금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사 자격증 그 교육은 그 전에 계신 분들도 아직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거 할 때는 같이 해가지고 그건 뭐 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받으시고 졸업을 같이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기 졸업생을 저희가 3월 전에 하여간 뭐 지난번에 한 70명, 요번에 70명에서 한 140명을 아마 졸업시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한 분 더 받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장시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이죠. 총장님 너무 열기가 뜨겁죠. 아유, 뭐 저는 뭐 강원도하고 뭘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서 워크숍이 있을 때 언급이 됐고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고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늘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또 그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늘봄 사업은 이제 저희가 아마 성과교육 워크숍 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아직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늘봄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일선 학교가 선택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선택을 할 때 그럼 뭔가 뭘 보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각 부처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농식품부하고 농진청은 이제 다릅니다. 기관이. 그래서 농진청에서는 주로 이제 텃밭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제 그런 작물 기르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아니면 힐링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아동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라고 아예 타이틀이 그렇게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인기가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선택은 일선 교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일선 교사들이 학교장이나 그러면 이제 그걸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이 그걸 조율을 하게 되고 선택은 일선 교사들가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선택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식생활 교육을 어떻게 알고 선택을 하지? 이거는 이제 과학창의재단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짜는 것 같아요. 아직 다 프레임워크가 완성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식생활 교육을 넣을 텐데, 저희가 넣은 프로그램은 8차시인가 10차시 정도 됩니다. 10차시. 그래서 그 10차시에는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개 그 필수 과목 그거에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요번에 1학년 대상입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들이 알만한 내용으로 뭐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농림부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아마 우리 성과공유 워크숍 때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할 텐데, 뭐 이제 우선 씨앗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각 교육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식품 만드는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재료비 우리는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재료비가 많이 드는 건 선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두 달 동안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재료비를 최대한 안 들이면서도 식생활 교육을 아이들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뭐 처음부터 뭐 100% 만족하게 찾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찾을 예정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뚜껑을 열고 나면 뭐 어떤 식으로 전국적으로 완전히 오픈해서 시작할지 아니면 몇 개 지역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하지만 이제 아마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계획들이 내려갈 거고, 강사 비용은 아마 어 4만 원? 4만 원인가 그래요. 예. 시간당 4만 원. 네. 그래서 2시간 8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보다도 어쨌든 그 과정에 이제 참석하게 되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저희는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중앙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교환을 빨리 만들어서 내려보낼 생각입니다. 지역으로. 그래서 강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걸 저희가 빨리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70명 이제 해서 1기 그 전문가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그 다음 기회는 언제 오는지 1년, 여쭤보는데 네. 이제 아마 25년도에는 아마
요번에 1월, 2월 달을 하고 나면 25년도에는 아마 가을쯤 될 것 같아요. 한 9월, 10월, 8월, 9월, 10월? 빠르면 8, 90, 7, 8, 90? 빠르면 7월인데 그렇게 저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때 한 번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목표는 그겁니다. 뭐냐면 식생활교육 그 강사 양성 과정 이수 제도는 빨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광역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광역에서. 그리고 중앙은 자격제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 개발. 그다음에 보수교육.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기본적인 이수교육 제도는 앞으로 광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지금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많이 담아도 한 40% 미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70% 정도는 온라인 강의로 만들고 한 30% 정도는 우리가 실습과 탐방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다음에 교수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제 대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대 3 정도는 만들고 광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격제도는 중앙에서 하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 이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교육들 중앙에서 하고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교재 편찬이라든가 교재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광역과 중앙 그다음에 기초지자체가 서로 이렇게 같이 혼합해 가지고 같이 잘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피곤하시죠? 우리 총장님도 엄청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혹시 생각나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총장님께 질문지 드려서 대답 받아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이영주 총장님의 생각을 많이 공유했어요. 다른 분들보다도 더 먼저.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워크숍이나 점점 더 이제 또 정리가 돼서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또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뭐 내년에 70명이고 그 25년도에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체 지금의 강사들이 다 이수 과정을 빨리 다 듣기에는 사실은 기간이 되게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수 과정이 조금 뭐 그걸 바로 이제 받지 않더라도 이제 강원은 이제 강원도 사업이 또 올해 거의 2배로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교육청의 생태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매년 저희를 찾기 때문에 사실 강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게 많고 그 이수 과정은 나중에 이제 또 하겠지만 그 전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내용들을 점점 이제 가다듬고 좀 보완해 나가고 그럴 필요가 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수적으로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역량도 뛰어난 강원도 식생활교육 강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조리교육의 중요성, 조리교육을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미각교육,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교수법, 그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식생활교육을 잘 해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줌으로 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서 절대 빠지시지 마시고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2월 1, 2월 이럴 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내년에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심화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경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늦은 시간인데 110명이 지금 동시에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열정과 이 마음으로 내일 또 이 시간에 더 많은,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아마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더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인원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맨파워가 전국 최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네.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내일 봬요. 나가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편한 내일 밤 봬요. 되시고,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의견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상 문제라던가 뭐 질문도 좋고요. 네, 네. 네. 아이고,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기, 소장님, 이거 PPT, 뭐, 네. 저기, 나중에 또 공유해 주시나요? 공지 네, 되시나요? 강사님들께 허가 받고 승인 받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많이 참여해 주셨네. 감사해라.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뵐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구나.